성공예감 별책 부록! 지식과 지혜를 얻는 가장 경제적인 방법 성공예감 별책 부록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대호입니다. 저희가 항상 이제 끝 마무리할 때도 성공예감은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이 멘트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더 많은 마음을 담아서 응원을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읽어볼 책이 응원하는 마음이라는 책인데요. 이 책을 직접 쓴 작가, 이분은 글로벌 기업 메타에서 동북아 마케팅 총괄을 맡고 있는 서은아 상무입니다. 안녕하세요, 상무님. 안녕하세요.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선은 좀 하시는 일을 좀 소개해드리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예전 이름으로는 이제 페이스북이고 지금 회사 그렇죠. 이름은 메타인데 여기서 어떤 업무를 맡고 계시는 거예요? 저는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으로 훨씬 더 친숙하게 알고 계실 그 회사인 메타에서 네. 인터내셔널 마케팅의 한국과 일본 시장을 맡고 있습니다. 저희는 인스타그램, 페이스북을 통해 성장하고 계시는 크고 작은 비즈니스들에게 이 메타의 솔루션을 통해서 성장을 계속 하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는 여러 가지 지식들 전달하기도 하고 그리고 잘 하고 계시는 비즈니스들을 하이라이트해서 다른 분들도 이런 성공들을 이루어 가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는 그러한 역할들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요즘에는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같은 SNS로 기업이나 제품 또 사람 이렇게 알리는 일들이 또 많아지니까요. 그렇죠. 그게 또 중요하겠네요. 네. 저희가 그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동향을 또 많이 또 전달을 해드리거든요. 네네. 왜냐하면 이들의 움직임이 또 뭐 투자의 방향이라든지 돈의 움직임 또 소비 많이 가르잖아요. 네네. 특히 요즘에 메타에서는 특히 관심 갖는 트렌드나 분야가 어떤 게 있을까요? 아무래도 많이 회자가 되고 있는 토픽인 AI가 그중 하나일 AI.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그 분야에 있어가지고 저희는 기존에 한 10여 년 동안 지속된 투자를 해왔었던 것들이 이제는 드디어 이제 눈앞에 현실화가 되었고 그것들로 더 많은 세상들이 더 많은 것들이 이룰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는 데 역할을 하고자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회사 안에서도 회사 밖으로도 AI에 대한 토픽이 가장 큰 화두가 되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마크 저커버그가 또 엄청난 양의 그 GPU를 사드리겠다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고 요 이야기만 해도 한 30분, 1시간은 필요할 테니까 그렇죠. 이거는 다음에 한번 또 기회를 만들어 보겠고요. 네. 우선은 서은아 상무님이 마케팅 전문가시고 네. 지금 메타 이전에 야후나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글로벌 빅테크 기업도 많이 또 경험을 하셨어요. 네. 한국 기업에서도 일을 하셨다고 들었거든요. 네. 한국 기업, 외국 기업 비슷한 점이나 가장 큰 차이점 좀 어떤 걸 이야기해 줄 수 있을까요? 일단 뭐 가장 큰 차이점 영어로 일을 해야 된다는 그렇죠. 점이고요. 예. 그리고 회사의 문화나 이런 것들에 있어서 이제 한국 기업과 이제 외국 기업의 어떤 큰 차이점을 얘기하라고 한다면 네. 저는 다양성과 포용성에 대한 태도와 노력들이 큰 차이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글로벌 회사에 왔을 때 제가 무척 크게 놀랐던 점들은 예. 다양한 뭐 인종이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 그리고 다양한 그 정체성을 갖고 있는 부분도 그렇고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일을 하는 것들에 대해서 얼마나 존중하고 일을 하는지에 대한 태도를 회사가 무척 강조하고 교육하고 그리고 그것들을 실천해 나가는 것들을 칭찬하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가장 큰 차이점으로 보였거든요. 아하, 다양성 그리고 네. 그걸 다 존중하는. 네. 우리나라도 좀 변해가고 있어요. 요즘에 뭐 그럼요. 면접할 때 결혼했느냐, 아이 있는 이런 거 좀 안 묻는 이제 문화로 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배울 점도 많고요. 네. 근데 이제 글로벌 빅테크 기업에서 그것도 임원을 하신다라고 하면 저 사람 진짜 스펙 짱짱하겠다. 그리고 또 영어는 필수니까 네. 당연히 유학도 다녀왔겠지. 뭐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거든요. 어떠세요, 네. 상무님 같은 경우는?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그렇게 따지자고 하면은 거의 그런 조건들을 전혀 갖추지 않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요? 네, 저는 뭐 초중, 고등학교, 대학교, 뭐 대한민국의 교육 환경 안에서 컸고, 뭐 해외 연수 한번 갔다 온 적이 없고, 해외에서 살았던 어떤 이력은 없으니까요. 네. 근데 이 환경 안에서도 글로벌 회사에서 얼마든지 일을 할 수 있는 역량들을 키우고 일할 수 있다라는 것들을 보여드리는 점에서도 제가 계속 가고 있는 이 경력의 시간들이 의미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당연히 이제 영어로 일을 하신다고 네. 했는데 어떤 수업이나 우리가 배우는 영어하고 네. 실전 비즈니스를 통하는 그 영어랑은 또 차이가 많이 크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어떻게 공부를 하셨어요?
저는 실제 처음에 영어 면접을 보라고 했을 때는 자신이 있었어요. 저는 학교 다닐 때 영어 시험은 항상 100점 맞았으니까. 그래서 나는 영어를 잘하는 사람이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네. 실제로 영어 면접을 딱 보러 갔는데 일에 대해서 영어로 설명을 하라고 하는데 제가 네. 거의 뭐 한 문장도 제대로 만들지 못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주 굴욕스러운 영어 인터뷰를 끝내고 이제 나와서 저 스스로에게 무척 실망했었던 날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책 안에도 자세히 풀어놓았는데 그런 시간을 거쳤는데 감사하게도 그 회사에서 한 40분 동안 영어가 안 되는 영어로 인터뷰를 받던 저의 이 그 굴욕의 그 의지를 봐주시고 이러한 태도들을 가지고 네가 영어를 배운다면 이 기술은 득할 수 있겠다라는 이야기들을 해주셔가지고 선택을 해주신 덕분에 제가 이제 그 회사 들어가서 이제 또 다른 노력들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실제 처음 미국 출장을 가게 됐을 때에는 40개의 미팅에 해당하는 40장의 영작을 해서 그 40장을 온전히 다 외워서 와. 회의 40개를 하면서 이제 한 장씩 외웠던 것들을 이야기하고 그 미팅에서 녹음한 내용들을 가지고 다음 날을 준비하고 하는 일주일을 치열하게 보냈어요. 정말 토 나오고 코피 나오게 열심히 했었던 시간들이었는데 그 시간 끝에 비행기 타고 돌아오는데 든 생각은 사실 영어가 갑자기 잘 된 건 아니지만 일을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었고 처음 들어갈 때 영어 진짜 너 못하는구나 하는 말을 듣고 들어갔던 회사에서 7년간이 근무를 하고 나올 때는 저 사람 영어 잘하는 사람이라는 타이틀을 갖고 나올 정도로 무척 많이 이제 애썼던 시간들이 결국에는 그 시간 안에서 제가 일을 하는 것으로 빛을 볼 수 있었던 것 같고요. 지금도 여전히 한 25년째 어학연수 중이라고 생각하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별 말씀을요. 네. 그러니까 영어라는 기술은 득할 수 있는 거고 다만 더 중요한 건 태도. 네. 근성. 그렇죠. 될 수 있겠네요. 근데 그 이력을 보면요. 처음에 그 광고업 쪽으로 이제 시작을 하셨는데 대형 광고 기획사랑 네. 작은 온라인 광고 대행사에 같이 합격을 했는데 네. 웬만한 사람들은 당연히 이제 대기업 갈 텐데 네. 대기업을 안 가고 작은 온라인 광고 대행사를 가셨다 하더라고요. 네네.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네. 이제 큰 회사와 작은 회사라고 하는 것들로만 또 판단을 하기에는 제가 이제 회사를 들어가던 시점이 IMF 터졌을 시점인데 큰 회사에 들어간다고 해서 이 직업의 안정성을 갖지 않는다라는 것들을 눈앞에서 보고 나니까 실제적으로 회사의 경쟁력이 아니라 나 스스로에 대한 경쟁력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들이 무척 절박했었던 시기였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제가 가진 더 큰 장점이 무엇인지를 고민할 때 동일한 광고여도 온라인 광고는 그 당시에 거의 뭐 아는 사람들이 없었던 시절에 시작을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어려서부터 컴퓨터 열심히 배우고 뭐 이렇게 코딩도 하고 이랬었던 사람이다 보니까 광고회사에서 20년 계셨던 팀장님보다 제가 온라인 광고에 대해서는 더 빨리 알 수 있겠다라는 자신감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스스로에 대한 경쟁력을 조금 더 뾰족하게 가져갈 수 있는 선택을 하자라는 게 제가 작은 온라인 광고 대행사를 선택했었던 이유였어요. 근데 여기까지만 보면은 굉장히 뭔가 도전적이고 네. 밝은 미래가 딱 펼쳐졌을 것 같은데 그 회사가 오래 못 갔다면서요. 그럼요. 뭐 지금까지 제가 6번 정도 이직을 했는데 네. 이직한 모든 회사 중에 살아있는 회사는 2회사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몸담았던 많은 회사들이 이제 뭐 문을 닫거나 아니면 제가 실제로 시작했었던 뭐 스타트업도 실패를 했었던 경험들이 있고요. 그래서 지금 결국에는 뭐 결과적으로 회사가 망했냐 안 망했냐로 따진다면 실패가 훨씬 더 많았었던 시간들이었죠. 그 초창기에 입사하셨던 온라인 광고 회사는 1년 만에 회사가 문을 닫았었고 뭐 임금도 제대로 못 받았었다고. 이제 그 회사 다음에 제가 실제 스타트업으로 만들었었던 회사가 스타트업이. 네, 이제 처음으로 만들었었던 회사인데 뭐 그 당시에는 그걸로 제가 이제 마크 저커버그 같은 이런 사람이 되기를 희망했었죠. 하지만 1년 만에 이제 완벽하게 문을 닫고 나오는 상황까지 경험을 하게 되었죠. 완벽하게 문을 닫고 나왔다. 네. 그 이후에 해외에서도 일을 하려고 또 하셨었다면서요. 네.
제가 그 회사가 망하고, 아, 이렇게 실패를 크게 할 수 있구나라는 거였고, 근데 그 당시에는 회사를 처음에 만들 때 지금 아니면 내가 실패를 할 수 있는 가장 적기는 없겠다라는 생각의 도전이었거든요. 그래서 실패해도 좋다라는 네. 생각으로. 실패해도 지금은 잃을 게 별로 없다라는 생각으로 시작했었던 도전이어서 사실은 무척 어려웠고 힘든 실패였지만 그래도 괜찮았어요. 그래서 다음 기회를 잡기 위한 노력들을 했는데 그 노력 중에 하나가 이제 해외에서 기회를 찾는 거였거든요. 네. 근데 그 기회를 뭐 짧은 기회였지만 잡아서 너무 기쁜 마음으로 아, 나는 이렇게 다시 다음 바를 갈 수 있구나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 기회가 있기 바로 전날 이제 제 비행기 타기 바로 전날 9.11 테러가 나온 거예요. 오. 그래서 비행기도 캔슬되고 그리고 함께 갖게 되었었던 그 기회도 날아가게 됐었죠. 취업하자마자 회사도 안 좋아지고 창업하신 회사도 1년 만에 문을 닫으시고 해외에 가서 좀 일 좀 하려고 했더니 9.11 테러 터지고. 네. 근데 사실 그럴 때 사실 사람 마음이 많이 또 상처받고 네. 꺾일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어떻게 마음을 다잡으셨어요? 사실은 뭐 그때까지는 학생 때부터 뭐 그 시절까지는 제가 뭐 이렇게까지 깊은 실패를 경험하게 될 거라고는 생각지도 못했고 그리고 이게 비단 저의 개인의 실패뿐만 아니라 이제 전 세계가 또는 저의 나라가 뭐 이런 영향을 받아서 그 영향이 제 개인적인 삶에까지 영향을 미칠 거라고는 상상하지 못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항상 잘 되겠지라는 생각으로 살아왔었는데 실제 잘 안 되고 하는 것들을 거듭 경험하면서 이게 이제 스스로를 지켜내는 힘이 되게 중요하겠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한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는 무척 어두웠고 힘들었던 시간들을 겪으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나를 잃지 않고 그대로 지켜낼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가장 많이 했고요. 이제 그 과정에서 캐나다를 그 이후에 이제 가게 됐어요. 이제 9.11 이후에 한 2달 뒤에 이제 비행기가 재개돼서 가게 됐는데 이미 뭐 기회는 사라졌고 사놨던 비행기 표 때문에 그냥 가게 된 거였는데. 아, 그게 나중에 어떻게 연결을 해주던가요? 비행기 표는 그대로 이제 다시 취소는 안 됐었고. 네, 취소는 안 돼서. 근데 제가 편도행 끊어서 갔거든요. 그랬는데 성공해서 돌아오겠다. 네, 안 돌아오겠다. 안 돌아오겠다. 성공하겠다. 그곳에서 이런 생각이었는데 결국에는 이제 가서 제가 할 수 있는 일도 없고 이제 가지고 있는 다른 자본이 없다 보니까 무엇을 해야 될지 몰라서 헤매는 시간을 그곳에서 한두 달 보냈고요. 이제 다시 돌아와야겠다. 다른 답이 없다라고 하는 이제 막 좌절을 하고 있을 즈음에 그곳에서 어떤 할머니가 이제 동네 할머니께서 너 놀고 있으니까 내 컴퓨터나 고쳐달라라고 얘기를 하셔가지고 네. 아, 그럴까요? 이러고 해서 이제 컴퓨터 한 대를 고쳐드렸던 것이 시작으로 정말 내일에 제가 할 일이 없었다는 것이 다음날 무언가 할 의지가 없다라는 삶이 어떤 삶인지를 이제 그 바닥을 보고 있었는데 할머니 컴퓨터 고쳐주려고 전날 막 뭘 준비하는 제 자신이 너무 기쁜 거예요. 그리고 잘해드리고 났더니 할머니가 야 잘한다 칭찬도 해주시고 그리고는 옆집 할아버지도 소개해 주시고 그 다음 할머니 집도 소개해 주셔가지고 며칠을 계속 약속을 잡고 해야 할 일들이 생기고 그 일들을 준비하는 시간들을 경험하면서 제가 가진 일의 종류가 무엇이건 간에 일을 한다라는 것들이 내 삶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좀 깨닫게 되었고 아 일을 하면서 나를 지킬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확신을 갖게 됐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고 나서 한국을 돌아와서 이제 열심히 일을 찾고 시작을 하게 됐었던 것들이 지금까지 오게 됐죠. 어떻게 보면 일이라는 것에서 작은 발견을 하신 거고 네. 본인의 또 성장의 씨앗을 네. 거기에 심으신 거네요. 네. 나의 일과 삶을 성장시키는 힘, 키워드로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부터 드려야 될 텐데 첫 번째는 응원대장 올리브입니다. 네. 응원대장. 근데 이게 서은하 상무님의 별명으로 알고 있거든요. 저는 오히려 평생의 저의 잡 타이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요? 간판 네. 같은 거? 네. 근데 잠시만요. 응원대장 올리브예요? 올리브예요? 올리브입니다. 올리브. 네. 이게 그 뽀빠이에 나오는. 네, 맞습니다. 근데 올리브 아닌가요, 거기는? 올리브 무슨 차이예요? 저는 일단은 뭐 다른 큰 차이는 없었는데 올리브라고 하는 거는 말씀하신 대로 뽀빠이 여자친구 올리브가 저의 이제 고등학교 때 별명이었어요. 얼굴 작고 목 길다고 해가지고 친구들이 불러줬던 별명이
상황이었는데 네. 영어로 이름을 갑자기 대라고 하는 이제 회사에 글로벌 회사에 들어가면서 이제 갑자기 든 생각에 이제 이름을 댔는데 시스템에 이제 그 이름이 박히면서 많은 사람들이 저를 이제 뭐 올대리, 올차장, 뭐 올부장 이렇게 부르기 시작한 삶이 시작이 됐고 그러다가 이제 올리브라고 하는 단어가 이름이 됐다라는 것들이 사람들로부터 이제 저를 떠올리게 하는 여러 가지 이미지가 생기게 되잖아요. 근데 어떤 분이 올리브 나무가 실제적으로는 그 혼자서는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종류의 자가수분이 불가능한 종류의 나무래요. 그래서 2그루, 3그루가 있어야 비로소 열매를 맺게 되는 그런 나무인데 올리브님은 사람들 사이에서 그런 역할을 하시는 사람인 것 같아서 이름이 너무 잘 맞아요 라고 해서 이제 이 이름이 나한테 정말 잘 맞는 이름이구나가 1번이었고 네. 두 번째는 이제 그래서 올리브 이렇게 부르게 된 것들은 올리브라고 누가 저를 무척 친근하게 이제 저 끝에서부터 저를 올리브라고 부르는데 소리가 길게 뻗어나가게. 네, 그렇게 부르기 시작하니까 훨씬 더 사람들이 저의 이름을 부를 때 다정함을 담아서 부를 수밖에 없게끔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올리브라고 부르라고 했더니 모두가 다 하나같이 너무나도 다정하게 저를 불러주는 것들을 보고 이 다정함을 넣어서 이름을 만들어야겠다라는 생각이었고요. 그래서 한 20여 년 넘게 이 이름을 쓰다 보니까 무척 저의 이름 못지않게 사랑하는 이름이 되었죠. 근데 그 앞에 응원대장. 네. 그러면 평소에도 동료들한테 뭔가 응원을 많이 해주셨다라는 그렇죠. 뜻이겠죠? 저도 아까 이제 인트로에서 이 방송의 끝에 항상 응원합니다라는 네. 이야기를 전하신다고 해서 저 너무 좋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 제가 하는 일에서도 그렇고 제가 올라간 어떤 무대에서 발표를 끝날 때도 저는 감사합니다 대신에 응원합니다라는 말을 끝으로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의 동료들과 저의 친구들 그리고 저의 후배들에게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응원합니다라는 말이었기 때문에 이 응원이라고 하는 것들이 제가 해왔던 일을 관통하기도 하고 그리고 제가 가장 살면서 희열을 느끼는 순간들이 누군가를 응원하고 그들이 그 응원을 받아서 나아가는 삶을 살 때 그것들을 지켜보고 지지하면서 행복했기 때문에 나에게 있어서 제 평생의 어떤 업의 본질을 찾는다면 응원이겠구나라는 생각으로 짓게 된 이름이었어요. 아하. 근데 이게 사실 익숙지 않은 분들한테는 네. 서로를 이제 응원한다. 특히 이제 직장 동료 사이에서도 네. 낯간지럽게 왜 그래. 쑥스럽게 그런 걸 어떻게 네. 하나 이럴 수도 있는데 네. 우리 응원대장 올리브 네. 서우나 상무님만의 응원법 이런 게 있을까요?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이제 응원이라고 하는 단어가 네. 함축하고 있는 것들이 무척 크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 함축적인 것들의 가장 큰 본질은 이 사람이 오늘보다 조금 나은 내일을 맞이하기를 기대하고 지지하는 마음에서 시작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때는 화이팅! 뭐 응원합니다! 라는 말로 대신할 때도 있고 어떤 때는 그저 조용히 그들 옆에 서 있는 것도 응원이기도 하고 어떤 때는 함께 이제 안아서 울어주는 것도 응원이기도 하고 어떤 때는 뜨겁게 같이 일을 하면서 눈앞에서 보여주는 것도 저의 응원의 방식이기도 해요. 그래서 응원합니다라는 말 자체가 부끄러울 수 있지만 우리가 살면서 보여주는 많은 응원의 형태들은 다양하게 있다라는 것들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었고요. 대신에 그 마음의 본질이 흐트러지지 않는다면 그 무엇이든 그 사람들을 향한 응원이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들 들려드리고 싶었어요. 거기서 응원하는 방법은 많다는 거죠. 그렇죠. 중요한 건 마음이지. 네. 그냥 책상에다 초콜릿 하나 슬쩍 올려놓고 그럼요. 오다 주웠다. 네, 그럼요. 무심하게.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다음 키워드는 리더의 태도입니다. 리더의 태도. 사실 이제 저도 항상 저도 40대가 되면서 많이 고민을 하는 거거든요. 네. 과연 좋은 리더란 무엇일까? 그냥 일 잘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될까? 뭐 생활적인 측면, 회사 네. 생활 굉장히 복잡하겠더라고요. 상무님이 생각하시는 리더의 태도는 뭘까요? 저는 리더의 태도에서 가장 먼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듣는 리더가 되어야 한다라는 부분이에요.
실제적으로 리더가 되고 나면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들이 이 사람이 결정을 내려주겠지, 이 사람이 우리에게 어떤 말을 해주겠지라고 하는 것들이 대부분 이제 함께 일하는 친구들로부터도 받는 기대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근데 오히려 내가 결정을 내려서 말을 해주거나 내가 생각했었던 방향들을 이 친구들에게 얘기해 주는 것 말고 이 팀원들과 이 조직원들로부터 듣는 것을 먼저 하는 리더가 되어준다면 이 결정이라고 하는 것들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결정을 하는 것이다라는 것들을 보여줄 수 있는 시점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하. 그래서 듣는 리더가 되어야 한다가 제가 생각하는 리더의 태도 1번에 해당합니다. 그 후배들의 이야기 많이 들어줘라. 네. 뭐 그 말들 정말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귀가 두 개고 입은 하나인 이유가 많이 들으라는 맞아요. 이유다. 그 네. 얘기하면서 이제 리더가 계속 얘기하죠. 네. 그래서 진짜 이게 처음 리더가 되신 분들이 저에게 하는 질문 중에 하나는 네. 결정을 혼자 내려야 되는 게 너무 어려워요라고 하는데 그렇죠. 팀의 결정은 리더의 결정 혼자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결정, 우리의 그 방향을 잡기 위해서는 리더가 말하는 것보다 많이 들어서 이게 결국에는 우리의 결정으로서 합리적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모든 팀원들이 이해할 수 있는 데서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서은아 상무님이 꼽으시는 네. 최고의 리더상, 최고의 선배 어떤 모습 누가 떠오를까요? 저는 요새 이제 다시 예. 최강야구가 시작해서 제가 너무 기뻐하는데요. 네. 제가 최강야구의 무척 큰 팬이거든요. 그래서 제 책에도 최강야구 에피소드를 몇 번이나 다룰 정도로 무척 좋아하는데 그 이유는 뭐 야구 자체를 좋아한다기보다 그 안에 있는 리더십이라든지 그리고 선후배 간의 이 배우는 현장 그리고 선배들이지만 그들이 보여주는 페어한 플레이 같은 것들이 후배들에게 보여주는 여러 가지 시사점들을 무척 좋아해요. 그래서 네. 그 중에서도 김성근 감독님 제가 무척 그 책 안에 실명 거론하면서까지 좋아했는데 네. 감독님 지금 무척 고령의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그 프로그램이 지속되는 그 카메라가 돌고 있거나 돌고 있지 않은 모든 모습에서 가장 많은 시간 훈련에 참여하신 분이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지금도 그 선수들과 동일한 형태로 훈련을 하고 계시고 그 현장에서 본인이 해야 되는 책임들을 보여주시는 모습만으로도 충분히 보여주는 리더십이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80이 넘어서 100살까지도 일하는 플랜들을 잡고 있는데 제가 꿈꾸었던 실제 존재하는 리더의 모습을 보여주고 계신 것 같아서 무척 존경하고 아주 응원하고 있습니다. 뭐 개인적으로 하신 사이는 아닙니다. 아니시고 리더의 상. 네, 최강야구 요번에 꼭 광크를 해서 네. 현장에 가고 싶은 마음을 담고 있습니다. 김성근 감독님은 지금도 정말로 어린 친구들한테 직접 타격 지도를 해주실 정도로 그렇게 또 꼼꼼하게 리더십을 또 발휘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어떤 본인의 성향에 따라서 리더십도 또 고민을 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네.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너무 차가워 보인다. 네. 어떤 사람은 이제 공감을 많이 해주는데 뭔가 좀 논리적인 게 없다. 네. 왜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MBTI도 중간에 F는 좀 감정적인 사람, T는 좀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사람. 이게 성향이 다르다고 해서 좀 공감하는 능력이라든지 응원하는 방법 이게 또 달라질 수 있을까요? 뭐 차이는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까 이제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응원의 방식은 뭐 다양할 수 있으니까요. T든 F든 뭐 팀원들이나 또는 동료 그리고 가족, 친구들에게 그들의 성장을 지지하고 응원하는 마음은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런데 특히 이제 조직에서의 성향들을 이야기할 때에는 저는 이제 조직에서 역할의 성향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역할적인 성향. 네. 오. 그래서 우리가 MBTI 아까 이야기하셨으니까 뭐 F 또는 뭐 T라고 하는 개인적인 어떤 감정의 성향들이라는 것들이 있지만 조직 안에서 팀장이라는 역할을 했을 때에는 F의 성향에서 필요로 한 것, T의 성향에서 필요로 하는 것들을 선택적으로 학습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 중에 이제 팀장으로서 아까 듣는 팀장이 되어야 된다 또는 우리 들어서 이 친구들의 어려움을 공감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팀장 성향 있을 때 F라는 성향이 있는 것들이 아주 좋은 자질들로 발휘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평소에 내 생활적인 것과 일할 때 리더로서의 어떤 성향, 태도는 또 다를 수 있다. 그럼요. 달라져야 한다. 네.
외람됩니다만 서은하 상무님 MBTI를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저는 ENFJ입니다. 정의로운 사회운동가 스타일. 이거 대한민국에 1%밖에 없는 아, 그런가요? MBTI 성향이라는데 ENFJ 네. 왠지 한 명 또 찾았습니다. 제가 ENFJ거든요. 아, 그러세요? 근데 네. 이제 주변 사람들은 좋은데 본인은 피곤하다 하더라고요. 아, 그런가요? 근데 평소에 일과 일할 때의 나의 모습은 이제 다를 수 있다라는 네. 거. 왜냐면 저도 생활적으로는 F, 감정적인 게 좀 있는데 일할 때는 좀 T, 논리적인 걸 좀 네네. 많이 발휘하려고 노력을 또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건 괜찮습니까? 그럼요. 저도 때때로 상황에 맞게 저의 성향들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된 게 제가 가진 좋은 리더의 자질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주변에 ENFJ가 있다면 그 사람한테는 이제 뭐 많이 뽑아 먹을 수 있다 하던데. 아, 그래요? 그래서 저도 피곤합니다. 근데 서은하 상무님은 지금 아이를 키우고 계시죠? 네. 그러면 제 대표적인 워킹맘이신데 네네. 여성분들은 그 고민 많이 하실 거예요. 나도 더 높은 사회적 지위를 갖고 싶고 계속해서 네. 일을 하고 싶은데 현실적인 한계, 현실적인 어려움이 또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요. 그럼 워킹맘들한테는 어떻게 또 응원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실제적으로 정말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네. 심지어 뭐 워킹맘뿐만 아니라 뭐 이제는 아빠들도 이 육아에 대한 것들이라는 것들이 뭐 나의 일과 삶 이렇게로 나눠놓는 것들이 아니라 내 삶을 이루는 많은 조건들 중에 또는 그 역할들 중에 무척 많이 이제 섞여 있다 보니까 실제 일하는 엄마 아빠들이 갖는 지금 시대의 어려움들은 분명해요. 그렇죠. 어려운 일이죠. 어려운 일이고, 그리고 저 또한 지금 이제 아이가 17살이 돼서 이제 17년 차로 이 역할들을 하고 있잖아요. 이 두 개의 역할을 함께 하는 데 있어가지고 분명히 그 어려움들은 있었지만, 제가 가장 노력하고 있는 것들은 이 아이 때문에 내가 포기하거나 이 아이 때문에 멈춘 것이 아니라 이 아이 덕분에 성장을 하고 싶어졌고, 이 아이 덕분에 더 좋은 어른이 되고 싶어졌고, 이 아이 덕분에 멈추지 않겠다라고 결심을 했었던 부분들을 높이 사고, 그리고 아이에게 항상 그 고마움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아이와 제가 공존하는 시간들을 만드는 것들을 노력한 게 제가 이제 17년 동안 했었던 이유였고, 그것들이 결국엔 제가 지금까지 일을 할 수 있게끔 만든 원동력이라고 생각을 해요. 공존하는 노력이요? 네. 아이랑 저는 방에서도 예. 워크룸을 같이 쓰거든요. 일하는 방이요? 네. 그러니까 자녀분은 공부하고 네. 엄마는 일하고. 네. 저는 일도 공부도 같은 종류의 것이라고 생각해요. 예. 생산하고 있는 그 시간들을 아이와 공통적으로 공통적인 공간에서 같은 형태로 쓰고 있다라는 것들이 아이에게도 저의 생산하는 시간들을 존중받을 수 있고, 아이 또한 그 시간들이 마땅하고 어른이 되어서도 끊임없이 이런 시간들을 추구해야 한다라는 것들을 자연스럽게 배우게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혹시 자녀의 의사도 좀 반영이 된 겁니까? 제가 이제 선택을 하게 했죠. 아이에게 이제 방을 저희 이제 집을 고칠 때 예. 우리가 방이 이렇게 몇 개가 있는데 각자의 방의 역할들을 어떻게 둘까? 뭐 네 방, 내 방 따로 나눌 수도 있고, 우리는 워크룸 또는 베드룸 이렇게 펑션별로 나눌 수 있는데 어떻게 하겠어? 라고 했더니 본인은 함께하는 것들 자연스럽게 선택을 했어요. 그래서 다행히 지금까지도 사춘기 소녀와 함께 같은 종류의 시간들을 같은 공간에서 보내고 있죠. 어미는 글을 쓸 테니 어미는 떡을 썰 테니 너는 글을 쓰거라. 약간 이 느낌이네요. 그것도 좋은데요? 같이 이제 생산적인 일을 하는 공간으로. 네. 그것도 좋습니다. 근데 사실 지금이야 이제 학생도 자녀분도 고등학생이 되어 있을 네. 거고 사춘기도 어느 정도 좀 지났을 네. 거고 사회적 지위도 이제 임원 정도가 되셨을 텐데 네. 한창 바쁘게 일을 하셨을 때 네. 그리고 약간 이제 누구의 지시를 따라야만 했을 때 네. 또 아이가 막 사춘기에 접어들 때나 손이 많이 가야 됐을 때 그때는 정말 힘들지 않으셨나요? 아유, 지금도 쉽지는 않아요. 예. 항상 어렵죠. 그리고 역할이 2개, 3개가 늘어난 것들은 물리적으로 당연히 힘든 게 마땅한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뭐 사실은 엄마와 아빠의 도움이 없었으면 무척 어려웠겠죠. 이런 것들이 시스템화 되기까지는 저 말고도 저희 가족 모두의 노력들이 필요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신랑의 역할이라든지 저희 부모님들의 역할들이 분명히 제가 이 시간을 지켜낼 수 있는 데에도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하고, 그뿐만 아니라
회사와 조직 그리고 저희 팀원들도 그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 아이를 키우는 데는 한 마을이 든다고 하잖아요. 네. 그것처럼 이게 그냥 온전히 아이와 엄마와의 문제가 아니라 이 아이를 키우기 위한 이 삶의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들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직장 동료들한테도 그러면 이제 일과 육아를 병행하시는데 도움을 받으신 거예요? 어떤 식으로 그럼요. 가능할까요? 그 친구들이 제가 휴직했을 동안에 기다려준 시간도 그들이 저를 지켜준 시간이고요. 그리고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재택근무하는 날들을 이제 뭐 이전 회사서부터 꾸준히 정기적으로 갔거든요. 그 이유는 이 시간을 두 역할을 하는데 쓰고 있다라는 것들을 보여주기 위해서도 그 역할이 하나였고, 그리고 저 스스로에게도 제가 역할을 두 개 하는 사람이다라는 것들을 인지하게끔 하는 과정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것들로 보여준 부분들이 저의 이제 팀원들이 그 시간을 서로 존중하고 함께 할 수 있었던 부분이었고, 그리고 제가 일을 하면서 아이가 무척 어렸을 때는 딱 지켜야 되는 시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네. 9시부터 6시까지 회사 일을 하고 불이 나게 이제 집으로 돌아가서 7시부터 뭐 10시까지 아이가 잠들기 전까지 아이와의 시간들에 온전히 집중하고 나면 이전에 이제 제가 하고 있었던 일의 양보다 분명히 줄어든 시간들을 제가 회사에 투입을 하다 보니까 부족한 영역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막 밤 10시에 다시 이제 일을 재개해서 새벽 2시까지 일을 하는 이런 시간들도 보내곤 했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저희 팀원들이 팀장님의 이 시간을 지켜야지라는 것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저희 팀원뿐만 아니라 저와 함께 일하는 다른 동료들도 이 친구는 어느 요일에 재택근무를 하고 그리고 어느 시간대에 일을 하는 사람이다라는 것들을 이제 서로 존중하고 알고 나니까 이 시간대에 서로를 방해하거나 도움을 주는 것, 방해하지 않는 것들을 도움을 주기도 하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제가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환경을 만드는 데 크게 이해를 해준 거죠. 그 사람마다의 업무 시간이 이제 다를 수는 있으니까. 네. 근데 이제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도 동료들이 좀 파악을 하고 있는 게 어찌 보면 좋을 수 있겠네요. 그럼요. 그래서 저희는 팀끼리 그 시간에 대해서 서로 예측 가능하게 하는 것들을 제가 가장 먼저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각자가 가진 리듬들이 다 다를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이제 아이가 고등학생이 됐으니까 이 아이 픽업을 가려고 그러면 한 5시 정도면 되거든요. 네네네네. 그러니까 이제는 나는 이제 회사 일정 쭉 보고 5시쯤에는 아이 픽업하러 가니까 이 30분은 내가 이동하는 시간이라서 미팅을 잡지 말아줘 라고 칼렌더에 박아놔요. 근데 어떤 팀원은 아이가 이제 초등학생이어가지고 네. 1시쯤에 데리러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친구가 그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다른 시간들을 조정하는 것들에 저희가 모두 동의하거든요. 그래서 서로가 나의 시간이 언제입니다 라고 하는 것들을 예측 가능하게끔 만드는 것들이 이 조직 안에서 서로의 시간들을 존중하며 도와줄 수 있는 길이었던 것 같아요. 팀원들의 시간을 이제 예측할 수 있어야 된다. 네. 이거 되게 좋은 말씀이네요. 사실 이제 사장님이나 부장님이 어디 있고 뭐 하시는지 다들 그것만 신경을 쓰는데 네. 이게 동료들의 시간은 사실 신경을 쓰기에도 쉽지 않잖아요. 네네. 이것도 이제 같이 공유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앞부분에 이제 본인의 서은아 상무님의 실패 이야기도 좀 해주셨고 워킹맘으로서의 좀 힘들었던 이야기도 해주셨는데 네. 지금도 마찬가지로 서은아 상무님도 누군가에게 응원을 받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그럼요. 제가 응원대장을 자처하고 나서 예. 진짜 더 많은 분들에게 응원을 해드리려고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거든요. 그 타이틀에 부끄럽지 않도록. 그런데 제가 느낀 건 하면 할수록 더 많은 응원을 제가 되돌려 받고 있다라는 것. 그리고 이 과정까지 오기까지 제가 받았던 응원들에 대한 것들이 때때로 무척 많이 떠올라요. 그래서 뭐 그 중에 하나는 아까 이제 말씀하신 뭐 워킹맘이었을 때 저도 이제 초반에 하루에도 수백 번씩 그만둬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생각들을 했었던 시기가 있거든요. 근데 제가 그만두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을 때 저희 팀장님이 기다리겠다라고 해주셨고, 제가 그 휴직을 하고 그 시간들에 제 삶의 시스템들을 만드는 시간들을 기다려 주셨기 때문에 그 뜨거웠던 응원이 저를 지금까지 오게 했었던 부분이었고, 그리고 또 뭐 제가 몇 년 전에 아빠가 돌아가셨을 때 저희
팀원들에게 제가 부재한 시간들이 꽤나 길었거든요. 근데 그 부재한 시간 동안에도 이 팀들이 문제 없이 돌아갈 수 있게 해주었던 것들은 저희 팀원들이 저희를 기다려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저는 응원대장이라고 제 타이틀 가지고 있지만 저의 이 많은 삶에서의 시간들은 더 많은 분들의 응원으로부터 근간이 되었고, 그리고 그 응원을 바탕으로 제가 지금도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저 또한 그런 응원들을 누군가에게 주고 싶은 마음인 거죠. 기다린다는 것 자체, 네. 기다릴게요, 기다리마라고 이야기한 것 자체가 응원이 될 수 있다. 네. 그러니까 사직하려던 순간이 휴직으로 바뀌었고, 네. 또 동료들도 그걸 기다려주고 어떻게 보면 이제 일을 나눠서 또 해주었던 거고요. 맞아요. 그래서 사실 MBTI 그 ENFJ인 분들이 인복이 많더라고요. 근데 이게 사실 본인이 다 뿌린 거예요. 아, 네. 그렇죠. 본인이 다 뿌린 씨앗입니다. 그게. 다음 키워드 하나 들어볼까요? 따뜻한 어른입니다. 네. 따뜻한 어른. 네. 글쎄요,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따뜻한 어른. 이 따뜻한 어른이라는 단어는 저의 궁극의 꿈입니다. 제가 궁극의 꿈. 네, 제가 생을 마감하는 날에 이루게 될 꿈의 단어라고 생각해요. 이건 너무 ENFJ. 그죠? 네. 근데 저는 이제 아이가 태어나고 나서가 저는 제가 어른으로서 성장하는 데 있어서 큰 계기였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아이가 어려서 뭐 키 재고 하는 것들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키를 맨날 재라고 하냐라고 이제 심통을 부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 네가 키 크는 게 하루하루 보는 것들이 이제 우리 가족의 행복이다라고 했더니 그럼 엄마도 키를 재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와 이제 저희 아빠 뭐 이렇게가 다 야, 이제 엄마는 키가 줄어들 때야 막 이런 얘기를 했더니 이거 무척 심각하게 네네네. 내가 키 크면 가족들은 행복하다면 엄마가 키가 줄어들면 슬픈 거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는 아이하고의 대화나 아이의 질문들을 무척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사람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날 밤에 내내 아이에게 있어서 저의 성장은, 저의 키 큼은 어떻게 얘기해줘야 될까가 되게 고민이 됐었어요. 그리고 아이가 태어나고 나니까 왜 어른들이 말씀하시는 아이 앞에서는 함부로 먹지도 말고 아이 앞에서는 함부로 말하면 안 된다라고 그쵸, 얘기하셨던 것들의 의미를 파악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 앞에서는 제가 주저하지 않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고, 이 아이 앞에서는 제가 멈추지 않고 끊임없이 성장하는 어른이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이에게 며칠 뒤에 엄마의 결심은 오늘보다 조금 더 나은 어른이 될 건데, 그랬더니 더 나은 어른이란 무엇이야?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더 나은 어른이란 무엇일까를 정의하는데 꽤나 시간을 많이 썼고요. 그런 데 있어서 제가 이제 응원하는 마음을 담아서 결국에는 내가 어떤 어른인가라고 보면 누구에게나 다정하고 따뜻할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을 가진 어른이 되었으면 좋겠고, 매일 조금씩 더 채워서 제가 이제 생을 마감할 때 저 사람 정말 다정하고 따뜻한 어른이었다라고 하는 말로 이 생을 마무리할 수 있는 단어를 가진다면 너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ENFJ죠? 이 부분에서 이제 F가 아니라 T이신 분들은 뭔 소리 하는 거야? 이렇게 아마 공감 못 하실 분들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 MBTI라는 걸 알기 직전에도, 그러니까 전에도 네. 어릴 적에 제 평생의 꿈이 그거였습니다. 웃으면서 죽는 거. 그러니까 왜냐면 태어날 때 내가 울면서 태어나고 그 모습을 보면서 주변 사람들이 웃으면서 나를 반겨줬잖아요. 근데 네. 반대로는 내가 죽을 때 많은 사람들이 나를 위해 울어주고 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웃으면서 죽는 거. 네. 그게 가장 행복한 삶을 살았다는 증거 아닐까. 저 오늘 라는 노트에 생각을. 적어야 할 문장이네요. 저 역시 ENFJ라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주변 사람들을 응원하는 것도 좋고 네. 누군가에게 응원을 받는 것도 좋고 다 네. 좋은데, 사실 본인의 자아가 튼튼하려면 네. 본인 자신이 몸과 마음 모두 건강하려면 나 스스로도 나를 좀 응원할 줄 알아야 되잖아요. 그럼요. 어떨까요, 이거는? 저는 무척 많이 노력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그래서 네. 이제 20대 때 많은 실패들을 경험하면서 제가 이렇게
계속한 실패들을 겪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설 수 있으려면 내가 존재해야 된다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 누구도 제 옆에서 저를 응원하지 않더라도 내가 나로서 존재하고 내가 멈추지 않고 내가 살아내려면 누군가에게 손을 내밀고 누군가의 응원이 필요하다면 가장 가까운 곳에 누가 있는가라고 봤을 때 저 스스로였어요. 나 자신. 네, 그래서 스스로에게 할 수 있다라고 하고 괜찮다고 하고 잘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들을 끊임없이 노력했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제가 인스타그램에 매주 위클리 일기를 써요. 그래서 올리브 위클리라고 하는 이제 해시태그로 저의 일주일간의 생각들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적는 일기들을 가볍게 올리는데 그 일기들 맨 끝에는 항상 이번 주도 잘 살았다 올리브, 굿잡, 그레이잡 올리브 이런 것들을 스스로에게 많이 칭찬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저는 그 어느 누구도 저를 응원하지 않을 때에도 스스로에게는 응원할 수 있는 그런 힘들을 길러내는 것들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나 스스로를 응원하는 방식으로. 네. 그게 일기일 수도 있고 아니면 주간 일기도 네, 좋고 좋죠. SNS에 남기는 것도 좋고. 네. 그러니까 진짜 자기 관리 잘 하시는 분들은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항상 아침에 일어나서 네. 오늘도 좋은 하루가 될 거야. 잠들기 전에 오늘 하루도 참 열심히 살았어. 네. 나 참 잘해서 이렇게 자존감을 높이는 것들. 맞아요. 그게 사실 자존감이 좀 떨어진다라고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렇죠. 그분들한테는 좀 어떤 말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주변에서 그런 것들을 도와주실 수 있다면 더욱 좋죠. 왜냐하면 말씀하신 대로 오늘도 좋은 하루가 되자 또는 네. 오늘 하루도 애썼다라고 하는 얘기들을 누군가한테서 가까이에서 들을 수 있다면 분명히 그 마음들을 더 쌓아내셔가지고 자존감을 올리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네. 저는 한참 혼자 일할 때 저희 팀들이 이제 글로벌 회사들은 팀들이 무척 작아요. 그래서 제가 마이크로소프트 있을 때는 제가 원맨 팀이었거든요. 그래서 혼자 일을 할 때 저희 인턴 친구가 네. 밤마다 제가 이제 밤에 집에 가서 이제 혼자 일을 하고 이제 이걸로 오늘 하루를 끝내자 하고 랩탑 뚜껑을 닫고 이제 자려고 할 때면 그 시간이 언제건 간에 저한테 문자 메시지로 부장님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새벽에 문자를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얘가 이 친구 왜 저러지? 얘가 안 잤나? 아직?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계속해서 제가 끝날 즈음 되면은 메시지가 오는 걸 보고 문득 이 친구가 나를 위해서 이 시간을 쓰고 있나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물었어요. 너 일부러 보내는 거야? 라고 했더니 제가 뭐 해드릴 수 있는 건 없고 보니까 밤에 일하시는 것 같은데 이메일이 막 밤에 오고 뭐 제가 일하는 흔적들이 보이니까요. 아유 라떼. 그러니까 이 친구가 그래서 그러면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냥 기다려 드렸다가 수고하셨다고 인사나 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었대요. 근데 그 친구가 애쓰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인사해주는 그 메시지를 듣는데 제가 이제 혼자 마무리했어야 될 그 밤에 누군가에게 응원을 받고 누군가에게 인정을 받은 하루가 된 것 같은 기분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후로는 제가 정말 주변에 많은 사람들에게 밤에 오히려 댓글도 되게 많이 달고요. 뭐 인스타그램으로 제가 좋아하는 작은 브랜드들이 있으면 아이고 오늘도 애쓰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 말을 듣지 못할 분들에게 이야기를 전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사람들을 가까이 두시면 자존감을 올리는 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하고 혹은 그런 사람들이 내 곁에 가까이 있지 않다라고 하면 그 얘기를 나에게 하는 거죠. 목소리 내어 말하기가 부끄러우면 글씨로 써서라도 내 눈으로 확인하는 거예요. 나는 오늘도 수고했고 애썼다. 잘했다. 괜찮다라고 하는 말들을 버릇처럼 많이 반복해 보시면 그 마음들을 쌓아가시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누군가에게 내가 시간을 내서 그 사람을 응원할 수도 있는 거고 반대로 나에게 누군가의 그 답장이나 댓글 하나하나 자체가 나를 위해서 또 시간을 내준 걸 수도 있겠고. 그럼요. 감사한 일이죠. 네. 요건 예정에 없던 질문인데 좀 예의가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이제 SNS 회사에 다니시니까 이거 정말 꼭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제 자존감에 대해서 앞부분에 저희가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타인의 삶을 SNS로 많이 보고 특히 거기에다 화려한 거 위주로 많이 올리고 자기 자랑할 거 위주로 올리다 보니까 SNS를 많이 보면서 더 불행해진다고들 지적을 많이 하잖아요. 여기에는 좀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하면 좋을까요?
근데 사실 그거는 각자의 마음가짐에서 되게 다른 것 같아요. 실제적으로 그 어떤 동경하는 마음을 갖는다라는 것들은 비단 나쁜 의미만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되게 근래에 읽었었던 좋은 책 중에 하나가 습관의 힘이라는 책이었는데 네. 어떤 좋은 습관을 들이기 위해서는 동력들이 여러 가지가 필요하고 예. 그 동력 중에 하나는 어떤 사람은 나의 친구가 그런 걸 열심히 하고 있으면 그 친구 덕분에 할 수 있는 힘을 갖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목표를 세우면 그 목표에 다다르기 위해 노력하면서 그 습관을 갖기도 한대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의 방법으로 동경하는 힘을 쓰는 거예요. 누군가의 삶이 동경하고 싶고 저 사람처럼 되고 싶다라는 힘 또한 스스로에게 좋은 습관을 들이고 좋은 힘들을 발휘할 수 있게끔 하는 영향력을 갖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플랫폼 안에서 보여지는 컨텐츠는 반드시 어떤 한 사람의 어떤 한 면이 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 한 면이 비단 이 사람 전체가 아니더라도 내가 얻고 싶은 한 면이다라는 것들을 인지하시면 그 면을 위해서라도 나의 시간들을 노력하시는 것들로 이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비단 저 사람은 저런데 나는 이래라는 마음이 아니라 저런 것들을 동경한다면 나는 무엇을 할까라는 마음으로 전환해내시는 힘이죠. 아하. 그러니까 똑같은 걸 보고서라도 네. 그냥 비교하고 질투하면 불행의 길로 가는 거지만 네. 저걸 나의 하나의 목표로 삼는다면 그렇죠. 나에게는 동력이 될 수 있다. 그렇죠. 새로운 관점입니다. 네. 왜냐면 우리가 다 이제 남의 네. 삶을 보면은 비교하고 나는 왜 이러지? 내 자존감을 또 잃기 마련인데 네. 그게 아니라 내 자존감을 더 세우고 나의 동력으로 삼아라. 네. 좋은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누군가를 이제 응원한다라고 하면 이제 네. 흔히들 뭐 힘내라는 말 많이 하고 네. 쓰러져 있는 친구에게 실패한 사람에게 뭐 잘할 수 있어. 사실 이게 말은 쉽기도 한데 네. 어떤 응원의 마음을 어떻게 담아서 어떻게 잘 전달하느냐도 되게 고민이 되더라고요. 네. 그냥 화이팅, 힘내라 네. 이런 걸로 또 표현이 잘 안 되기도 하고요. 저는 일단은 그 사람들의 마음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알아차리는 게 1번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친구가 뭐 이직을 하고 싶은 마음으로 저에게 이제 저는 요새 이런 어려운 마음들이 있고 저는 이런 성장을 하고 싶고 이런 이야기들을 장황하게 보이면서 저 응원이 필요합니다라고 왔을 때 어떤 사람은요. 이 사람의 마음을 곰곰이 들여다보고 하고 있는 이야기를 듣다 보면 얘는 여기에 머물고 싶은 마음들이 훨씬 크구나. 근데 누군가가 잡아줬으면 좋겠구나 라는 것들이 드러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나는 네가 여기에 있어도 괜찮을 것 같은데 라고 이야기해 주고요. 또 어떤 친구는 여기에 현실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제 나아가는 이직을 하는 것보다 여기 있는 그 지금 갖고 있는 혜택들이 훨씬 커서 주저하고 있지만 마음은 이미 옮겨가는데 이제 이만큼 기울어져 있는 친구가 보여요. 그러면 그 친구에게는 적어도 등을 조금 더 밀어주는 응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아니 왜 이직을 해서도 네가 그런 기회들을 충분히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라고 하는 것들로 응원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같은 토픽이지만 응원하는 방식이 다른 거는 이 사람들의 마음이 어디에 기울어 있는지를 먼저 파악을 하고 그것들에 조금 힘을 가해주는 것뿐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응원을 하시려고 했을 때 어렵다라면 이 사람의 마음이 어디에 기울어져 있나를 가만히 들여다보시고 그것들을 느껴보시는 것들이 먼저이고 그 방향으로 조금 이렇게 어깨를 툭 쳐주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응원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음을 알아차린다는 것. 네. 그 사람의 마음의 방향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부터. 어떻게 보면 이제 진단부터 제대로 해야 처방을 할 수 있는 맞아요. 이런 느낌이기도 하네요. 네. 근데 이제 어떤 사람들은 이미 또 상처가 있는 사람들 아니면 네. 나와 뭐 관계가 밀접하지 않아서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응원이나 조언을 받을 마음이 아직 안 되어 있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좀 그럼요. 마음이 닫혀 있는 사람들. 네네. 한때까지 만약에 뭐 이렇게 응원하려 접근을 했다가 네. 마음의 상처를 또 받을 수도 있거든요. 네. 응원하는 사람이. 네.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뭐 없지 않아요. 저도 뭐 그런 경험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그런 때는 저도 상처를 받게 되죠. 제가 기꺼이 이제 마음을 애써 주었는데 그 마음이 거부당하는 것 같고 이게 마상 받습니다. 그럼요. 마상. 그래서 거절당하는 것 같아서 마음이 아플 때가 있지만 사실은 그걸 저는 다시 돌려 생각해 보면 이 친구가 그런 마음을 받아들일 힘이 없다라는 거는
이런 응원들을 받아본 기회가 없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쩌면 내가 지금은 상처받았지만 이 친구가 이번 한 번, 그리고 또 누군가로부터 또 한 번, 자꾸 이런 기회들에 노출이 되다 보면 그 마음들이 응원을 받을 마음으로 바뀔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것에 내가 작게 기여했다라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라고 생각해도 좋을 것 같아요. 사실 도움도 받아봐야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그럼요. 되는 것처럼 네. 응원도 받아봐야 또 네. 응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라는 그쵸. 거죠. 응원하는 마음이라는 책을 관통하는 핵심 구절 서은아 상무님께서 직접 읽어주시면 됩니다. 어느 시점에 어떤 선택을 하든 우리 모두에게는 커다란 용기가 필요하다. 그 어떤 용기든 종류와 크기에 상관없이 내가 한 선택들이 마땅했음을, 내가 스스로에게 쥐어준 그 뜨거운 선택을 그저 믿고 다음 발을 내딛는 것, 우리의 모든 순간을 응원하는 마음이다. 직접 쓰신 책에 네. 직접 쓰신 문구 중에서 이 부분을 특히 골라주셨어요. 네. 어떤 이유에서인가요? 저는 실제적으로 뭐 삶을 살다 보니까 제가 한 선택들이 최고의 결과를 가져올 때도 있고 그렇지 못한 결과를 가져올 때도 있었어요. 하지만 제가 했었던 그 선택을 한 순간에 나를 믿는다는 것이 제가 앞으로 나아가면서 해야 될 많은 선택들을 하는 데 있어서 큰 응원이 된다라는 것들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실제 지금 내가 한 선택 때문에 내가 지금 망했어 라고 하는 어려운 마음을 갖고 계신다고 하더라도 이 결과 때문에 내가 했었던 그 선택을 했었던 순간에 나를 못나게 생각하거나 또는 그것들을 탓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떤 선택을 하던 우리에게 필요했었던 그 용기가 가득했던 순간에 대해서 잘했다, 괜찮다, 무척 좋은 선택이었다라고 하는 마음들을 가지시면서 나아가시면 앞으로 하실 많은 선택들에 있어서 응원을 받으실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실패가 됐든 어려움이 됐던 불안정한 상태여도 응원을 하는 그런 마음들을 전해드리고 싶었던 구절입니다. 후회가 될지언정 네. 그때 그 선택을 한 것도 나고 그럼요. 앞으로 또 많은 선택을 해야 할 것도 역시 나다. 네. 혹시 지금 이 순간 혹은 요즘에 네. 가장 응원하고 싶은 사람은 네. 누가 있을까요? 마지막으로. 뭐 너무 많이 떠오르는데요. 예. 뭐 그 중에도 뭐 only one 얼티밋하게 궁극적으로 제가 제일 먼저 맨 앞에 떠오르는 사람은 저희 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이에게 항상 아침에 등교하면서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라고 하고 등을 한번 쓰다듬고 내보내주는데 이 친구에게 보내는 이 응원이야말로 제가 삶에서 이 삶을 더 좋은 사람으로 살아가게끔 하는 원동력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 친구가 앞으로 살아갈 많은 날들에 주저하지 않는 삶을 살기를 그리고 매 순간 성장에 대한 욕심을 부리고 그 더 많은 꿈들을 꾸고 이루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응원을 전하고 싶습니다. 가족, 따님을 떠올리셨고요. 네. 사실 그게 누구여도 상관없습니다. 직장 동료, 부모님, 뭐 아니면 자녀, 아니면 네. 부부, 이성 친구, 동성 친구 다 좋습니다. 네. 그냥 오늘도 누군가를 한번 응원하는 마음 가져보는 거, 그거 네. 한번 실천을 해보시는 게 더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저희 성공예감 별책부록은 메타의 서은아 상무와 함께 응원하는 마음이라는 책을 읽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별의별 이야기를 책을 통해서 나누는 별책부록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시 월요일 아침 9시 5분에 찾아뵙겠습니다. 성공예감은 오늘도 여러분을 응원합니다.